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는 영웅들의 찬란한 승전보와 고결한 희생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재능과 권력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 제국과 국가, 그리고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몰아넣은 권력자들이 있었죠. 오늘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14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헬레니즘 세계의 데메트리오스와 로마의 안토니우스입니다. 방탕이 어떻게 한 인간을 그리고 국가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는지 그 서늘한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지금까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은 본받을 만한 위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에피소드는 조금 다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본받아야 할 모범이 아니라 반면교사, 즉 부정적 모델로 무대 위에 올렸습니다. 악덕의 전시장을 통해 독자들이 그 반대의 길을 걷게 하려는 의도였죠. 그렇다면 그는 왜 하필 이런 교육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 힌트는 스파르타에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인들은 젊은이들에게 과음의 해악을 가르치기 위해 노예에게 억지로 독주를 마시게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스파르타인들은 노예 신분인 헤일로타이에게 강제로 독한 술을 먹이고 그 추태를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며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잔인하지만 효과적인 교육법이었죠. 플루타르코스가 데메트리오스와 안토니우스의 전기를 쓴 이유도 정확히 같습니다. 위대한 재능이 무절제와 만났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그 비틀거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오늘 영상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기획된 반면교사 다큐멘터리인 셈입니다. 먼저 두 주인공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후 제국을 나눠 가진 후계자들, 즉 디아도코이 중 가장 강력했던 세력의 후계자였습니다. 압도적인 공성 무기 제작 능력으로 도시 공략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아테네의 해방자로 칭송받았죠. 안토니우스는 로마 제국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대중을 사로잡는 관대함과 유머로 무장한 그는 로마 동방 전체를 지배한 최고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 세계의 왕, 한 사람은 로마 세계의 실력자. 정점에 섰던 두 사람은 놀랍도록 닮은 방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제1장 평행생애와 치명적 결함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매력적인 외모, 전장에서의 용맹함, 대중을 사로잡는 관대함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무절제, 그리스어로 아크라시아라는 공통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죠.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출신 배경과 전성기, 그리고 파멸의 씨앗이 된 성정의 결함을 차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기원전 336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 중 가장 강력했던 외눈박이 안티고노스 1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헬레니즘 시대가 낳은 가장 스펙터클한 군주였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데메트리오스가 어떤 화가나 조각가도 완벽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우아함과 위엄, 소년 같은 생기와 영웅적인 위풍당당함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었다고 전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자비하고 치밀한 전략가였지만 포로를 석방하는 관대함도 지녔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효심입니다. 디아도코이들이 권력을 위해 부모 형제를 기아하게 공리처럼 당연하게 암살하던 시대에 그는 창을 든 채로 아버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곁에 앉을 만큼 맹목적인 효심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무장한 아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이 시대엔 그것만으로도 미담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83년에 태어났습니다. 조부는 마리우스에게 처형된 연설가였고 부친 크레티쿠스는 낭비벽이 심한 인물이었으며 모친은 카이사르 가문 출신이었죠. 그는 카이사르의 충직한 수족으로 활약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과 병사들을 사로잡는 매력의 화신이었습니다. 조상이라 자처했던 헤라클레스를 연상시키는 건장한 체격에 튜닉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긴 칼을 찬 채 병사들의 식탁에 서서 함께 밥을 먹고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은 콧대 높은 로마 원로원 귀족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친구와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를 아낌없이 나누어준 호탕함은 수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하게 만든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펠리피 전투의 승리로 제2차 삼두 정치의 핵심이 되어
로마 동방의 지배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내면에는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스의 결함은 전시와 평시를 극단적으로 오가는 쾌락주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쟁 후 기쁨과 쾌락을 주관하는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며 사치, 그리스어로 트리페에 탐닉했습니다. 매춘부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아나무인의 오만함이 그의 본색이었죠. 안토니우스의 결함은 나쁜 관계에 쉽게 물드는 유약함이었습니다. 청년 시절 타락한 귀족 청년 쿠리오를 만나 방탕의 길로 빠져든 그는 불과 20대 초반에 무려 25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 1달란트가 숙련 노동자의 9년치 임금이었으니 요즘으로 치면 수백억 원대의 천문학적 액수죠. 결국 쿠리오의 아버지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약한 본성은 훗날 한 여인을 만나 로마의 패권을 통째로 헌납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데메트리오스의 몰락은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307년 데메트리오스가 피레우스 항구를 급습하여 마케도니아의 유력자 카산드로스와 그의 대리인인 팔레레우스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아테네를 해방시키자 아첨하는 시민들은 그를 구원자 소테르라 부르며 살아있는 신처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처녀 여신 아테나의 파르테논 신전 뒷방을 그의 숙소로 내어주었죠. 그런데 그는 그 신성한 신전을 라미아와 크리시스 같은 당대의 유명한 매춘부들을 불러들여 난교 파티를 벌이는 거대한 사창가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처음엔 아첨하는 공무원들이 자초한 일이었지만 아테네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신성 모독은 시민들의 양심에 깊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권력자의 유흥장이 되는 순간 그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안토니우스의 몰락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합법적인 로마인 아내를 버리고 로마법이 금지한 중혼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4년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기증을 통해 로마의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그 자녀들에게 통째로 나눠주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리온에게는 이집트와 키프로스를, 아들 알렉산더 헬리오스에게는 아르메니아와 메디아, 파르티아를,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에게는 키레나이카를,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에게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넘겨준 것이죠. 이 사건은 정적 옥타비아누스에게 최고의 선전 재료가 됐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외국 왕비를 위해 공화정을 배신했다며 로마인들을 설득했고 로마 원로원은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고 그의 권력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의 선전포고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으로 이어집니다. 제2장 사료관 이견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열전은 철저하게 윤리적 교훈을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과 교차 검증해 볼 필요가 있죠. 역사적 렌즈에 따라 이 두 인물은 방탕한 실패자이기도 했고 시대를 풍미한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데메트리오스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시각차이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의 공성수를 다루면서도 실제적인 실행보다는 거칠애와 쇼맨십, 기계적 웅장함 자체에 치중했다고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디오도로스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데메트리오스를 헬레니즘 시대 최고의 천재적인 공성 무기 엔지니어이자 탁월한 병참수를 갖춘 군사 전략가로 묘사하죠. 실제로 기원전 305년 로도스 공성전에서 그가 제작한 높이 40m의 거대 공성탑 헬레폴리스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최첨단 군사공학의 결정체였습니다. 현대 학계는 플루타르코스가 데메트리오스의 도덕적 악행을 부각하기 위해 고의로 그의 군사적 천재성을 축소하거나 공허한 허영심으로 치환했다고 분석합니다. 도시 공략자 폴리오르케테스라는 칭호는 결코 조롱이 아니라 당대인들의 공포와 경애가 섞인 실체적 평가였다는 것이죠. 안토니우스에 대한 평가는 더 극적으로 갈립니다. 동시대의 정적 키케로는 자신의 연설문 필리피카이에서 그를 밤낮 없이 술에 절어 구토나 하는 짐승, 검투사나 매춘부들과 어울려 다니며 고위 관료의 채통을 잃고 다친 가마 속에 시체처럼 누워 이동하는 타락의 끝판왕으로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안토니우스의 치부를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도 그가 가진 인간적 매력과 탁월한 유머 감각을 비중 있게 다루며 훨씬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현대 학계의 골즈 워디 같은 학자들은 안토니우스가 치밀한 전략가라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부하들과의 스킨십에 능한 포퓰리스트에 가까웠다고 평가하는데요. 그가 오랫동안 군대를 통솔할 수 있었던 이유는 키케로의 악의적 묘사보다는 플루타르코스가 짚어낸 바로 그 매력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3장 플루타르코스의 비교론, 즉 싱크리시스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두 영웅의 정기를 끝맺으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흥미로운 건 둘 다 악덕의 전시장으로 제시된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냉혹하게 우열을 가렸다는 점입니다. 악당들 사이에서도 등수는 매겨진다는 것이죠. 플루타르코스의 판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권력의 명분. 데메트리오스는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받습니다. 그의 권력욕은 본래 왕에게 통치받는데 익숙한 마케도니아와 동방의 백성들을 다스리려 한 것이었으니 시대적 맥락에서 용인될 수 있었죠. 반면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독재에서 갓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던 로마 공화국 시민들을 다시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려 했기에 훨씬 더 잔인하고 폭압적이었다는 겁니다. 둘째, 사치와 부도덕의 양상. 데메트리오스는 신전에서 매춘부들과 놀아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핍박하는 등 명백히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방식으로 방탕을 즐겼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의 어리석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악을 가져왔죠. 신성모독이라는 측면에서는 데메트리오스가 더 가증스럽지만 안토니우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정적 키케로를 처형하기 위해 자신의 친외 삼촌마저 살생부의 거래 조건으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패륜과 잔인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조직의 붕괴. 이 비교론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최후의 순간 군대와 유리되었지만 그 양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오만함과 가혹한 처우에 질려버린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반면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병사들을 팽개치고 홀로 도망침으로써 자신이 먼저 부하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는 통치력의 부재였고 하나는 맹목적 충성과 신의를 제 손으로 내다 버린 배신이었죠. 그리고 넷째, 최후의 품격. 여기서 플루타르코스는 씁쓸하게나마 안토니우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의 자살은 비겁하고 애처로웠을지언정 최소한 적의 손에 사로잡혀 조롱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체면은 지켰다는 것이죠. 반면 데메트리오스는 셀레우코스에게 항복한 뒤 시리아의 케르소네소스에 3년간 유폐된 채 왕의 수치심도 있고 매일 사냥과 폭음, 과식에 빠져 지내다 위장병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배와 포도주에 의해 야생동물처럼 길들여진 그의 최후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한 가장 혐오스러운 도덕적 실패라고 단죄합니다. 제4장에서는 플루타르코스 원전에서 발굴한 4가지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 쾌락에 잡아먹힌 권력의 민낯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아테네를 무력으로 장악한 데메트리오스는 시민들에게 당장 25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아테네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을 긁어모아 산더미 같은 은하를 대령했죠. 그런데 데메트리오스는 그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더니 곁에 있던 매춘부 라미아와 다른 첩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선고합니다. 이 돈은 너희들 비누나 화장품 사는 데 써라. 아테네인들은 재산을 강탈당한 것보다 자신들의 피땀 어린 고열이 매춘부의 세숫비누 값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에 더 깊은 절망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권력자 측근의 사치품으로 증발하는 이 총극. 어딘가 낯설지 않죠.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권력형 비리의 원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데메트리오스의 쾌락 추구가 빚어낸 가장 잔혹한 비극입니다. 아테네에 데모클레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아름다운 자일 정도로 수려한 외모의 소년이었죠. 데메트리오스는 이 소년에게 끊임없이 동성애적 구애를 퍼부으며 뇌물과 협박을 가했지만 소년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소년은 권력자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개인 목욕탕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데메트리오스는 기어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죠.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은 데모클레스는
폭군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목욕물을 끓이던 가마솥의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권력자에게는 하룻밤의 유의였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의 대가는 한 소년의 목숨이었습니다. 시스템과 법률이 붕괴한 사회에서 절대 권력자가 약자를 유린할 때 약자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 이 부조리는 결코 고대의 야만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분위기를 바꿔서 안토니우스가 왜 그토록 사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꽁트 같은 일화입니다. 안토니우스가 한 친구에게 25만 드라크마, 로마 단위로 데키에스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재산관리인은 주인의 낭비벽을 고쳐보려 꼼수를 부리죠. 그 엄청난 액수를 눈으로 직접 보면 깜짝 놀라 마음을 바꾸겠지 하며 길목 탁자 위에 은하 수십만 잎을 산처럼 쌓아둔 겁니다. 지나가던 안토니우스가 이게 웬 돈이냐? 묻자 관리인은 과장된 어조로 주인님께서 친구에게 주라고 하신 바로 그 돈입니다. 라며 눈치를 줍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관리인의 얕은 속셈을 눈치채고 오히려 통쾌하게 웃으며 소리칩니다. 나는 데키에스가 훨씬 더 큰 줄 알았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 째째해서 쓰겠나 2배로 얹어서 줘라. 기겁하는 회계사와 호탕하게 웃는 보스.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우스가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유, 그의 매력 자본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면. 그 매력 자본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원전 31년 로마의 패권을 건 악티움 해전. 전투가 한창 치열하게 전개되며 수많은 장병이 안토니우스를 위해 피를 흘리며 바다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불리해지자 클레오파트라의 갤리선이 돌연 돛을 올리고 전장을 이탈합니다. 이를 본 안토니우스는 마치 주술에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기암의 지휘소를 버려둔 채 작은 쾌속선으로 갈아타 그녀의 배를 쫓아 도주합니다. 총사령관이 목숨 걸고 싸우는 병사들을 버리고 사랑을 향해 탈영한 전대미문이 사건이었죠. 이 장면을 두고 플루타르코스는 촌철살인의 평가를 남깁니다. 연인의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 속에 산다는 농담을 그가 몸소 증명했다. 결국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생을 마감합니다. 제5장입니다. 쾌락에 잡아먹힌 권력자가 국가 조직을 붕괴시키는 이 과정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 경영학과 정치학이 경계하는 리더십의 함정이자 한국인들에게는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의 행보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닿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아테네의 가장 신성한 상징인 파르테논 신전을 매춘부들과의 유흥장으로 바꾼 사건. 이것은 조선의 연산군이 국가 최고 학부인 성균관의 유생들을 쫓아내고 원각사를 폐쇄한 뒤 그곳을 기생들의 기숙사와 유흥장으로 전락시킨 만행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지성을 상징하는 공적 공간이 최고 권력자의 개인 룸살롱으로 변모할 때 그 국가는 이미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내부로부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의 시차를 두고 동서양에서 똑같이 증명된 불변의 진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연산군은 전국에 채용사와 채청사라는 관리를 파견해 약 1만 명의 미녀와 기생을 끌어모았고 이들을 등급에 따라 운평,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을 등에 태우고 말타기 놀이를 하게 하거나 매일 밤낮으로 연애를 베푼 끝에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죠. 결국 그가 중종반정으로 권좌에서 쫓겨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흥청과 노란하다 망했다는 뜻이 흥청망청이라는 조롱 섞인 사자성어가 탄생했습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짜낸 250달란트가 매춘부의 비누값이 되었듯이 그리고 공교롭게도 안토니우스가 청년 시절 쿠리오와 어울리며 진 빚 역시 정확히 250달란트였듯이 권력자의 사치와 무능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열이 동원되는 구조는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권력자의 사생활을 위해 징벌적 세금이 매겨지고 시스템이 붕괴할 때 백성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 혁명이나 반정으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이 이야기가 현대사회에 던지는 경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포퓰리즘의 함정입니다. 멍청해 보일 정도로 호탕하고 부하들의 농담을 기꺼이 받아주며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안토니우스의 모습은 엘리트주의에 지친 대중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줬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 쿨하고 인간적이잖아. 내 편은 확실히 챙기잖아라는 팬덤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오늘날의 정치인이나 CEO들과 놀랍도록 닮았죠. 그러나 통찰력, 공사구별,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리더의 본질적 역량이 빠진 채 매력과 선심성 보너스만으로 유지되는 조직은 악티움처럼 진짜 생사의 위기가 닥치면 리더가 가장 먼저 도망치면서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맹목적 충성을 바친 부하들에게 돌아온 것은 총사령관의 타령이라는 배신뿐이었습니다. 둘째, 위력과 시스템 부재의 문제입니다. 끓는 가마솥에 몸을 던진 데모클레스의 비극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위력에 의한 성착취 같은 현대의 권력형 범죄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 앞에서 약자의 존엄을 지킬 탈출구가 죽음밖에 없는 사회.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 부재한 사회의 민낯입니다. 물리적인 도시의 성벽을 부수는 천재였으나 정작 자기 마음속 욕망의 벽은 다스리지 못해 조롱거리가 된 데메트리오스. 전장을 누비는 무적의 사령관이었으나 연인의 치맛자락 앞에서는 무장해제된 바보가 된 안토니우스. 플루타르코스가 이 두 위대한 실패자의 평행생애를 통해 전하려 했던 궁극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가장 위대한 자원과 군대를 쥐고도 스스로의 쾌락과 무절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리더는 결국 조직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몰아넣는다는 것. 흥청망청의 쾌락에 취해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든 시대의 리더들에게 2000년 전의 두 반면교사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뼈아픈 경고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